안녕하십니까. 2023년 혁신스쿨 자금 조달 전략의 강의를 맡은 트윗 인베스트먼트의 김현준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 이 자금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들을 설명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이 자금 조달 전략이라는 게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사업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회계 용어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먼저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업 초기에 투자 유치를 준비하지 않았냐라고 대표님께 여쭤보면 대동서약의 1번부터 7번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설명하자면 내 서비스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확신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받기가 좀 불편하였다. 사업의 불확실성이죠. 또 회사 망하면 뭐 빌린 돈 책임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관계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았다. 또 투자는 뭐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또 뭐 받을 계획이었다. 또 내 성격상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거에 좀 부채관념이 있어서 좀 싫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 투자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고 내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게 나는 좀 탐탁지 않다. 또 하나는 지원 사업을 좀 먼저 해보고 제품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성장성에 따라서 이제 투자 받으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뭐 투자자는 알아서 찾아올 거고 또 뭐 하다 보면 막 받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받을 필요가 일단 없고 또 투자자를 또 확보할 가능성이 없으며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확보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뭐 몇십억씩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예, 틀린 말씀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투자라는 것을 돈으로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투자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장을 위한 겁니다. 투자는 돈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 유치를 받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융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 자본을 쓰거나 돈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 첫 번째로 쓰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또 뭐죠? 예, 사업의 3자적 검증입니다. 투자자가 나도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아닌 제3자가 내 사업에 관심을 보였을 때 이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3F라고 하죠. 예, 프렌드, 패밀리, 그다음에 한 명은 누구죠? 예, 풀시맨, 묻지마 투자자들. 남들 투자하니까 같이 우르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 본질은 모르겠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팔로워들. 팔로워라고도 하고 F라고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야?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세요. 내가 뭐 사업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잘해봐, 잘 될 거야. 다 희망적인 얘기, 미래적인, 낙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리스크가 있으니 그것들을 잘 미리 미연에 파악해서 성공보다 실패가 많으니 좀 주의하라는 말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게 바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내가 어떤 인연이나 관계가 맺지 않고서도 내 사업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의 역할은 뭐죠? 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이죠. 투자자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투자를 원하는 그룹들이 어떤 데 투자해야 많은 이득을 리턴할까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죠. 그분들끼리 또 모여있기 또 합니다. 업계에서는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바로 돈 이외에, 돈은 하나의 의미론적인 거예요. 창업 투자에서 돈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투자 금액이 대부분 시드 기업에서는 1억에서 3억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데는 1,000만 원인 경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좀 있었어요.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융자도 받고 이거 저거 받아 한 3억 정도 갖고 시작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돈이란 게 뭐죠? 예, 쓰는 거는 빨리 씁니다. 버는 게 힘든 거지 쓰는 건 기가 막히게 써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만났을 때와 나중에 만났을 때의 차이가 협상력이 달라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약간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조율줄이 있다고 본다면 나중에 제가 돈이 다 떨어지고 만약에 그 생존이 어려웠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더 커지겠죠. 나는 더 급해지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만났다고 해서 내일 입금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절차를 따지면 뭐 정관 변경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우리 주주 발행이라든지 계약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가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고요. 실제 입금되는 것까지 본다면 빠른 게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이미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도 6개월 뒤에나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투자는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수함수 성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약간 꺼려해요. 뭐 이미 포화된 시장이라든지 아니 이미 경쟁자가 많이 있는 곳은 한마디로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아이템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 가치는 뭐죠? 시간과 비례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돈은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 이해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관리 기본 이해는 이거예요. 회사가 일정 기간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 활동을 자금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내가 1억을 어떨 때 인건비 쓰고 어디다 제품을 쓰고 어디다 임대료를 쓰고 어디다 지적 특허권에 쓸 건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걸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무 계획은 그거를 가지고 더 쪼개는 거죠. 예, 아껴서 쓰는 거죠. 재무 계획은 이왕이면 뭐 A를 살 거를 더 싼 뭐 A 다시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뽑을 때 이왕이면 뭐라 할까요? 그 비싼 사람보다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자금 계획을 튼튼히 하겠죠.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은 분이 들어오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은 뭐죠? 사람이 가장 큰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장비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렌탈로 할 수도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빌려 쓸 수 있고 협력업체에 뭐 외주도 맡길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계획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특히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금형비만 1,000만 원씩이 넘어가요. 벌써 하드웨어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요. 게다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사실 소프트웨어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잘했다 또는 또 자금 관리를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내 자금 관리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이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쓰지 않지만 예금이 있겠죠. 예금은 이자라는 게 붙습니다. 현금은 이자가 붙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건물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투여되는 거를 뭐라죠? 투자라고 합니다. 시설 자금이라고 하고 또는 현물 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받을 돈이 있다는 건 뭐죠? 물건을 만들어서 받을 돈이 있는 거를 수금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받을 돈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뭐죠?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급을 해야 될 돈인 거죠. 그래서 또 이 회계 과목을 본다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부채가 있고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1억을 벌었다고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에 만약에 이제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뭐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했더니 10%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경영학적으로는 회계 과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돈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또 경영 전공했더라도 여러분이 재무 회계에 대한 공부는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잘못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조달되는 자금의 구분은 크게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분류로 따지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뭐죠? 1년 이내에 현금이 가능한 것들을 단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자금은 뭐죠? 1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깨서 쓸 수 없잖아요. 묶여있는 돈입니다. 돈 현금성이긴 하지만 어떤 계약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장기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자금은 뭐죠? 예, 우리 흔히 말하면 뭐 현금성 카드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든지 뭐 1년 이내의 대출 이런 것들이 다 단기 자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자입니다. 이자하고 또 뭐죠? 내가 빌릴 수 있는 부채예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부채를 무한정 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신용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은 그 경력에 대한 급여 소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고, 또 아파트라든지 자산을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 자산의 어떤 가치가
나중에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뭐 흔히 직종도 있죠. 전문직, 의사 같은 경우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일반 직장인들과의 좀 다릅니다. 문제는 이제 학생 창업이에요. 경력이 없으신 분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경력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돈을 빌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법인을 세워서 법인 신용과 그다음에 또는 개인 신용을 합해서 우리가 차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금융제도가 있습니다. 기술금융제도는 이따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인데요. 타인자본은 말 그대로 빌린 돈입니다. 특히 은행이죠. 은행을 통해서 빌린 돈이 타인자본이고요. 개인으로 빌린 돈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사채라고 하죠. 부모 자식 간도 사실은 이제 사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뭐 단지 이자가 사실상 없거나 뭐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타인 자본입니다. 부모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증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용돈으로 준 돈,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다고 보면은 다 사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그 돈을 만약에 자기 자본으로 하려면 증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시고 자기 거로 환원하셔야 됩니다. 자, 타인 자본은 좀 설명드렸고요. 자기 자본은 뭐죠? 예, 내 돈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인과 개인 돈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다 자기 돈입니다. 자, 자연인이라는 거죠.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자연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자연인은 얼마든지 개인 사업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개인 사업자는 뭐죠? 내가 그냥 내 자연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요, 내가가 아니라 다른 3자인데 법적으로 부여받은 인격권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죠. 단 존재하진 않지만 무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죠? 예, 법인은 법인 겁니다. 그러면 돈은 누구 걸까요? 예, 법인 돈입니다. 자,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대주주 또는 대표자로서의 그 지위를 갖는 것이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상법에 좀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중요시 생각할 때 돈의 출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법인 돈이냐 개인 돈이냐에 따라서 이게 타인 자본이 어떻게 바뀌느냐 틀립니다. 그럼 결국 내가 법인에다 돈을 빌려주는 건 뭐죠? 예, 빌려주는 거야. 법인이 나한테 빌려가는 돈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법인이 돈이 없어요. 그럼 뭐죠? 자기 자본, 내 돈을 법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반대로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다 쓰는 거죠. 우리가 이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수금은 뭐죠? 내가 법인 돈을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주장차입금. 예, 법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지급금이 그렇고요. 가수금이 그렇고요. 가지금은 뭐죠? 제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법정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을 넣을 때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입금표 있어야 되고요. 이자율도 있어야 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대략 4%인데요. 물론 이제 그걸 뭐 너무 높일 수도 없고 너무 낮출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자가 있어야 되고 법인과 나의 거래에서도 반드시 기록과 그런 증서 같은 것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뭐 증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명의 법인 도장과 내 개인의 개인 도장이 분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이체한다, 뭐 지급을 하기로 한다, 지급받기로 한다, 이자는 법정 이자를 따른다 해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줄 때도 내 돈 뭐 5천만 원이 언제 납입이 됐고 그것을 연말 상환하기로 한다, 또는 차년도에 유보금이 있으면 상환하기로 한다, 이런 근거들을 남기셔야 법인과 나와의 계약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인수합병하실 때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돈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발부채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내 돈으로 다 개인적으로 충당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기록이 없거나 현금으로 이제 많이 지급했다고 치면 저는 그 법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매각 시 또는 회사 인수 시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요. 만약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또는 증여를 발행을 하셔가지고 자기 지분을 취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약간 딴기로 샜지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과 구분을 말씀드렸고요. 나의 개인 돈과 법인의 돈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사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부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금 부족이 생긴 현상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계산했던 대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익이 남지 않는 거죠.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흔히 이제 하드웨어 제품 만들 때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10,000개를 만들었을 때는 10,000원이었는데 1,000개를 만들 때는 5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몰랐던 거죠. 나는 10,000개를 생산할 줄 알고 10,000개의 비용으로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10,000개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어려우니까 소량으로 1,000개만 만들었는데 이 1,000개가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팔면 손해죠. 예전에 쿠팡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배송할 때마다 10,000원이 손해가 났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서 흑자 전환이 됐죠. 자, 심지어는 쿠팡도 로켓 배송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질 좋은 서비스와 빠른 서비스를 했지만 물건 하나 배송할 때마다 10,000원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로 풀려나갔죠.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금이 부족한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큰 규모들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데 계속 돈이 필요한 거죠. 제품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발비입니다. MVP 개발비는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서버에 올리고 실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리고 10,000명이 동접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버 호스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죠?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그럴 때는 뭐죠? 투자를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재고 자산이 증가합니다. 많이 팔릴 줄 알고 아까 10,0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딱 1,000개만 팔린 거죠. 그럼 나머지 9,000개는 뭐죠? 어떤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적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판매되지 않으니까 쌓여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시즌성이라고 하면, 옷 같은 경우, 의류 같은 경우는 시즌성이잖아요. 여름에 팔지 못하면 겨울에 팔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재고 자산이 증가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증가되면 나중에 재고만 쌓이게 되죠. 땡처리 한다고 해서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과도한 설비 투자가 들어간 거죠. 예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천 기술 같은 경우죠. 소재 산업 같은 경우, 화학 산업,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전제가 돼야지 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다섯 번째는 뭐죠?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았어요. 난 1년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난 1년 안에 끝날 줄 알고 1년에 있는 자금 계획만 했는데 지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금 부족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조달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예, 외상 매출 채권. 판 거 빨리 가져와야죠. 외상으로 나갔던 팔린 돈을 빨리 회수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 채권 확대. 이건 뭘까요? 제가 줄 돈을 늦게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인데,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외상 매출 채권의 감축, 외상 매입의 채권의 확대란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물건 제작할 때는 3개월 여신을 끊고 받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현금으로 바로 받는 이런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없어야 되고요. 유가증권의 매각인데 유가증권은 뭐죠?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대주주의 보유 지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 매각하는 게 있겠고요. 고정자산의 매각, 장비를 매각하는 거죠. 컴퓨터라든지 매각하는 거고요. 재경비의 감축. 이건 이제 사람을 구조정리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직원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자가 있습니다. 증자는 뭐죠? 아까 투자를 받아서 신규 증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정책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정책자금은 한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인데요. 정부 지원사업은 크게 보조금과 출연자금하고 융자자금하고 투자자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투자자금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원자금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면 창진원에서 창업사업화 자금이라든지 1년 미만 예비창업자,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이 바로 매년 중기부를 통해 가지고 중기부가 관할해서 나오는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죠? 또 각각 지자체마다 어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 시제품 사업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연 자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R&D라고 하죠.
우리 SM테크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개발, 이거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좀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딥테크 같은 기술의 영역이 있어서 그 기술을 어떻게 잘 작성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겠다. 연구 개발이죠.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간 기술 중심의 하이테크 중심의 이제 방식이 바로 출연 자금이 되겠고요. 융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은행 또는 IP 보증, 특허를 보증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신용 보증, 우리 신보에서 이제 돈을 대출한다든지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보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뭐죠? 내 지분 증권과 내 기업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미래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자신의 지분을 쪼개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보할까요? 예, 여러분은 페이퍼를 잘 쓰셔야 돼요. PSST 방식 또는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가지고 1차를 합격하셔야 되고요. 또 발표를 잘 하셔가지고 2차 합격하신 다음 거기에 맞는 규정과 룰대로 사용하셔서 지원 자금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중복이 잘 안 돼요. 한 번 받으면 두 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자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연도에 또 예비창업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한 번 되면 두 번 중복은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고 법인을 바꿔서 받을 수 있지 않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 업종, 다른 업종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로워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지원 사업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받았는지 이력들이 다 조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출연 자금은 약간 이미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약간 그 테크니컬한 거나 특허라든지 아니면 연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조직이라든지 약간 조직이 좀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이것들은 과제를 발굴하는 게 핵심인 거죠. 어떤 특정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제품과 서비스보다는 연구 개발에 치중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꽤 커요.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인데요. 1년에 3개 정도씩을 중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를 쓰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창업 지원 사업처럼 이게 간략하지 않고 기술의 깊이가 깊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석박사나 아니면 이분의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자 자금은 여러분이 창업 전용 자금들이 있어요. 청년 창업 전용 자금 같은 경우도 1억이나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우리가 개인 평가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신용보증 기금이라든지 또 특정 어떤 산업에 지원되는 이제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융자가 있어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많은 금액을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인데요. 이거는 흔히 말하면 이제 엔젤 투자자라든지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펀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 투자자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 자산가들을 통해서 개인적 투자를 받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지원 자금, 융자 자금 이거 세 개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투자 자금이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금융에 대해 이해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영역이 있고 벤처기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조금 더 하나 있다면 이제 사회적 기업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역이 있지만 요즘 사회적 기업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셜 벤처라는 형태로 또 지금 현재 새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야흐로 저희 현재는 어떤 기술과 어떤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아니면 좀 투자받기 어려운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술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기본은 기술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 기술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용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신용평가를 받죠. 내가 카드 내역이 얼마고 내가 지출 내역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내가 어떤 직군에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은행이 갖고 있는 DB가 있거든요. 그 신용평가 DB를 통해서 내가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다 이제 계량화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죠? 신용평가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은 뭐죠? 이 기술은 내가 이 기술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없고 이 기술이 얼마나 파급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죠? 예, 기술보증기금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금융의 이해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내가 갖고 있는 상표권, 내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은 다음 이 평가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평가를 통해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보증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용도가 되겠죠. 심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TCB라는 어떤 평가 트랙이 있어요. 기술 보증이 갖고 있는 어떤 TDB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과거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특허라든지 그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보증을 했고 얼마나 대출이 일어나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짜리까지 대출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TDB와 TCB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결정을 우리가 기술평가부서, 우리 기술보증기금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요청을 하면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사를 나와서 연구 조직, 그거에 따른 그 기술 구현의 정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심사가 끝나면 그 보증 요율에 따라 95% 또는 뭐 100%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95%, 90%로 보증을 해준 다음 그 보증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그 금액만큼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통상 2억에서 또 큰 좋은 기술들은 5억 사이까지 지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술평가 등급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예, T1부터 T10까지 있는데 T1이 가진 가장 하이 퀄리티 기술력입니다. 원천 기술이고 파급성이 높고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원천 기술과 파급성이 높은 기술들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준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T4, 5, 6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신규성이 인정되고 또 파급성도 인정돼서 그 해당 분야의 상업에서는 좀 뭐 유용하게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기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T4, 5, 6번이 해당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받으시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대출을 실행할수록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는 기보의 특허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허들을 또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그 유사 특허들을 다 넣으시고 특허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이건 정확한 조회는 아니고요. 간이평가 정도의 수행이라서 실제 이런 걸 원하시게 된다면 가까운 기보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평가가 나올지 무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 보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원클릭 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청 금액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특허를 갖고 있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여기서 기술 보증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만 신용 보증과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은행 가서 1억을 빌렸다고 하고 자기 자본이 5천만 원이라고 하고 기술 보증에서 5천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총 내 자금 관리는 2억이 되겠죠. 이 2억 가지고서 1년 동안에 내 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작년 동안 일을 하고 번 돈, 그 다음에 퇴직금을 모아서 5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허를 이번에 1월 달에 내가 사업 아이템에서 내서 이거를 이렇게 기보 사이트에다 신청을 하면 5천만 원 정도 또는 크게는 1억 원 이내에 배정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은행 가서 제 신용대출을 일으키겠죠? 예, 신용대출을 뭐 직업에 따라서는 또는 뭐 아니면은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뭐 1억에서 뭐 크게는 뭐 2, 3억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비용들 가지고 오면 총 금액이 2억 원에서 내외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1억 정도가 소요돼요, 1년에. 그 다음에 제품이 있는 것들은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제품에 따라 특징이 있겠지만 대략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억 정도를 1년치 또는 2년치 어떤 사업 계획으로 작성하시고 이때부터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피를 마르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또 재밌기도 하겠죠. 그거는 여러분의 이 사업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요즘에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왔죠. 뭐 오래된 건데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현재 누구한테 돈을 빌렸죠? 기관, 정부기관, 내 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뭐 2014년 이후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나와서 리워드, 증권형 이 두 가지 옵션들이 나와서 대중으로부터 또 불특정 다수로부터 내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온라인 소액 중개업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가진 1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와디즈와 크라우디죠. 이쪽 두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랑 유사한 제품들을 만든 기업들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기업들이 어떻게 흥행했고 얼마 정도 크라우드를 자금을 모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권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외에서 이제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리워드 같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많이 이제 100% 성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나 큰 금액들은 조달이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비스가 POC 검증, 시장을 통해서 좀 검증을 받고 싶은데 제품을 만들 돈이 없다. 또는 어떤 그 투자를 그 대중들로부터 반응을 좀 얻고 싶다고 할 때는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유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영상 콘텐츠라든지 약간 무형의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뭐, 아까 말한 정글 펜서라도 하는 거 거의 뭐 1억, 1밀리언이 달성했죠. 굉장히 큰 이제 사이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샤플 캐리어, 뭐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출판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소액으로는 충분히 조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매집이 되고 있어요.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면서 흥행을 일으켰고요. 그 외에도 뭐 게임이라든지 아까 소셜 벤처라든지 또 뭐 저기 최초 모에닉 게라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프라든지 이렇게 수제 자동차, 내가 원하는 자동차들을 만들어주는 그거 때문에 렌탈도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커스텀 회사인데요. 예, 저 최초 엑시트를 했죠. 이렇게 어떤 업종이나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과 고객 유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와디즈에서는 뭐 KSM, 그 다음에 뭐 코넥스까지 상장할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와디즈에서 뭐 이제 지정 자문인 심사라든지 뭐 성공 시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에 상장시킨다든지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몰라서 이제 활성 못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알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또 최초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금 조달에 대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창업 준비기 때와 창업 성장기 때와 또 성숙기 때와 이럴 때 어떤 자금 유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자금이냐, 아까 말한 대로 융자금이냐, 투자금이냐에 따라서 조달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창업 준비기에 해당되고 창업 단계에 해당될 거예요. 이때는 자기 자금과 창업 지원 자금으로 주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도 투자자가 붙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드 말고도 프리시드라고 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많이 유념히 보고 있거든요.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제품에 대한 컨셉과 팀 빌딩, 팀 구성 이거 두 가지로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니까요. 그런 경우 이렇게 많이 저희가 초반부터 인발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업했을 때는 이런 제도들이 없었는데 바야흐로 한국에서는 정책 지원 자금하고 이런 창업 자금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성숙기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라운딩을 도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투자 라운딩을 도는 시점이 바로 프리 A 시리즈, 그 다음에 A 라운드, 그 다음에 뭐 B 라운드 이렇게 돕니다. 이때는 자금 규모가 되게 커져요. 통상적으로 A 라운드에서는 100억 밸류의 기업가치 100억 프리 밸류에 2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데 프리 A 같은 경우는 성향이 시제품을 만든 거를 검증해봐라, 제품을 서비스를 검증해봐라는 차원에서 대략 5억 원에서 10억 내외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턴이 와서 시장 검증이 일어나면 20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라는 구조에서 이제 최초 시장을 지배하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영역이라고 봐요. 이 A라운드를 무사히 이제 지나가면 B라운드부터는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때부터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더 규모가 좀 커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자금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되고 매출도 일어나는 구조라서 그때는 사실상 이제 뭐라고 보면 회사가
성장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죠? 나 혼자 할 때죠. 나 혼자 하고 팀빌딩 할 때, 이때가 바로 아이템 탐색하고 자기 자금으로 버텨나갈 때입니다. 이때는 융자와 그다음에 아까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다양한 그 자금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빚지기를 싫어하거나 뭐 이런 그 개인적인 성향들이 뭐 없지 않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빚을 지는 거를 이제 싫어한다고 투자를 받지 않거나 융자를 받지 않으면 사업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직장생활 번듯하게 계속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사업은 모험이고 사업은 내 인생의 또 다른 뭐라고 할까, 한 획을 긋는 어떤 자아실현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과 모든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그만 안 되면 회사로 들어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분은 회사의 창업은 취미생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스펙 쌓기 둘 중에 하나겠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스펙이 쌓는 창업 관점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하고 나하고 좀 맞지 않아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창업존에 들어오게 되면 인생을 갈아 넣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돈 1원 한 푼 하나, 돈 뭐 이거 하나 허투루 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할 때까지 돈을 투자나 융자나 어떻게 받으셔가지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를 짜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인가, 누구한테 투자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 먼저 설립하셔야겠죠. 그냥 막무가내 제품 개발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돈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아까 뭐라고 했죠? 늦죠. 이미 늦어버리면 투자자들은 슬슬 다리를 빼요. 누가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성장을 원할 때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지, 돈이 없다고 그 돈을 우리가 투자자한테 받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는 그 사채업자가 아니거든요.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받는 사람이지만, 투자자는 그 기업의 가치와 나중에 엑시트할 때 그 가능성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성향이 좀 다른 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내가 예비 창업자인지 1년 뭐 3년 미만 초기 창업자인지, 내가 산업이 인더스트리가 뭐 온라인인지 B2C인지 B2B인지 이런 것들이 그 엑셀러레이터랑 아니면 VC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특정 펀드나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그룹들과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고문을 보면은, 공고문도 뭐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사업이라든지 뭐 소상공이라든지 되게 많은 사업의 분류들이 있으니까 잘 찾으셔가지고 타이밍 놓치지 않게. 공고는 15일 전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쓰는 거 보면 거의 전날 써요. 그 14일 동안 도대체 뭐 무슨 번뇌와 고민이 생겼는지, 공고는 났으면서도 그때 시작했으면은 나중에 그 15일 제출한 뭐 마음 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데, 항상 3일 전, 4일 전에 결정이 나서 부랴부랴 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여러분은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사업계획서를 디벨로핑 하셔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사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투자 위치를 위한 핵심 포인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투자자를 만나는 겁니다. 투자자를 만나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건 PR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고객 관리는 뭐라고 해요? CR이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 그 다음에 투자자 만나는 걸 IR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베스터 릴레이션. 자, 이게 공통점이 뭐가 있죠?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릴레이션. 한국말로는 다 틀려요. 하나는 홍보, 하나는 고객 관리, 하나는 투자 유치인데 영어로는 공통점이 릴레이션이라는 게 다 껴있어요. 이게 왜 릴레이션이 껴있을까요? 예.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릴레이션이 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를 믿지 못하면 구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투자자하고 릴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IR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그 매개체인 거죠.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하나의 중간 장소잖아요. 매개는 뭐죠? 커피라는 매개죠. 커피라는 매개. 우리가 커피를 못 마셔서 커피숍 가서 마시지는 않잖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만남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그 커피숍을 가는 건데, 그 매개체에 대한 대가는 뭐죠? 커피인 거죠. 우리가 커피를 못 마셔서 커피숍을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IR도
투자자와 나와의 매개를 위해서 IR이라는 걸 행사를 하는 거죠. 그 IR 행사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이 뭔고 또 나랑 핏이 맞는 투자자가 누군지 찾는 그런 발굴의 과정을 통해서 IR을 만든 것이지, 여러분들의 사업 평가를 뭐 A 플러스다, 10점 만점이다, 7점 만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의 그런 뭐랄까 하나의 뭔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10점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빵점 맞았다고 낙담하실 거 없어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그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비 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템대로 잘 디벨롭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자, 결국 IR 피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내 사업 계획서만 존재해요. 무슨 아이템이 계신 분은 아이템도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향후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하죠? 설득을 하는 과정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로 시장조사라든지, 그거를 뭐죠?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야겠죠? 뭐 자기 언어로 표현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IR 피칭은 회사 소개가 먼저 들어가고 이쪽의 산업과 시장, 경쟁력이 무엇이고 향후의 미래 비전,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흐름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IR 피칭 대기라는데 다 녹아내셔야 돼요. 어떤 대표님은 제품 소개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제품 소개만 하는 것은 그거는 브로셔죠, 브로셔. 예,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표님의 이력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대표님 팀도 있어야 되고요. 대표님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지 매출 포캐스팅도 있어야 되고요. 대표님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쭈루룩 담겨져 있는 게 바로 IR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약간 제품 홍보서, 연구 개발서와는 좀 약간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피칭할 때 중요한 것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포인트죠. 내가 왜 우리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을 수가 없어요. 대체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듣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뭐가 좋지? 차별점이 뭐야? 뭐가 다른데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죠? 투자 매력도가 높은 회사, 투자 매력도가 높은 아이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그런 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뭐죠? 발표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발표 연습을 거의 안 하시고 발표 컨텐츠, IR 피칭 대회에는 엄청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근데 막상 발표할 때는 다른 거 발표하시는 거죠. 장표는 A인데 B를 얘기하고 있거나, 장표를 A를 얘기하는데 거의 기술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흔히 말하면 투자자분들은 집중력을 흐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IR 피칭 덱은 중학교 3학년이 이해하면 좋은 IR 피칭 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언어도 그렇게 쉽게 바꿔주세요. 중학교 3학년 불 닫아 놓고요. 내가 설명했는데 너 같으면 네가 갖고 있는 돈 10,000원 투자할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IR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쉽고 내 아이템을 간결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발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경력이 많으시고 어떤 분은 이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발표를 잘 하시지만 자기 분야에 너무 매집돼 있어서 내가 이 분야의 권위자고 내가 이거 최고고 내가 이 분야를 몇십 년 했어라고 하게 된다면 투자자는 약간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조언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만의 기술적인 나르시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에 빠져 있어서 시장은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개발했던 것만 계속 고집하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뭐 이렇게 IR 피칭은 토론과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아이템이 이런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자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향을 듣는 것이지, 내 기술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니까 너는 투자해야 돼.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뭔가를 설득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뭐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도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는 조금 겸허하게 듣는 입장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현이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컨텐츠가 논리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글자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오히려 반대로 그림만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언어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지, 언어가 너무 없어가지고 설명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또 하나는 뭐 가독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거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글자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발표해 주시는 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유리한 거에 맞춰서 목차의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 B와 기업 J를 좀 비교해 볼까요? 기업 B는 투자 요점이 나와 있고요. 회사 개요, 산업 현황, 그 다음에 쭉 투자 제한까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J 같은 경우는 팀 소개, 비전, 문제점 솔루션, 역량, 비즈니스 모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단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기업 J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이 보여줄 게 많지 않은 거죠. 그치만 뭐는 있어요? 팀은 빵빵이에요. 팀은 뭐 예를 들어서 땡땡 공학을 전공하고 뭐 어떤 걸 연구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 문척 쓰며 우리가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계획들로 나와 있는 거고요. B 기업은 뭐죠? 이미 제품을 판매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PO 계획이 나와 있죠. 들어올 사람 들어와. 우리 좀 있으면 상장할 거야. 늦게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목차 안에서 벌써 그것을 느껴질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게 IR 자료가 아닌 건 아닙니다. 성장 단계만 따를 뿐이지 이게 다 모두 IR 자료예요. 그러면 뭐부터 했을까요? 예, 자기 강점을 먼저 내놓은 겁니다. 자기가 약점은 뒤로 숨기고 강점을 먼저 내붙여서 그 투자자로 하여금 관심도를 유입할 수 있도록 먼저 목차를 재구성한 거죠. 자, 여러분도 아셨죠? 자, 알릴 건 맨 먼저 알려주시고 약점은 뒤로 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강점이 뭔지 보여주시고 투자 요점이 뭔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목차를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목차를 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시장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 엑식 가능성,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IR에서 바라보는 피칭데이 컨텐츠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좀 다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게임 개발 경력을 보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영업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교육 에듀테크에 대한 기술, 교육 철학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SNS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죠? 기술력과 사회성, 사회 파급력을 보고 있죠. 이렇게 이거 외에도 업종에 따라서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니 여러분의 업종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지 그것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3가지 정도나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래서 어쩐데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결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목도 중요합니다. 제목도. 제가 1, 2, 3 이렇게 하나는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가 뭐냐, 또 하나는 부제목을 또 만들어라, 세 번째는 임팩트를 줘라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서비스나 우리 커버 전면에 제목을 이렇게 주는 것들을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피칭대 평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성, 경쟁력, 사람,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IR에서 나오는 주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차별성이 뭔가요? 그 다음에 팀 구성 이전에 뭘 했는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단계에서 뭐 M&A를 할 건지, 어떻게 상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마켓 사이즈가 큰지, 성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런 걸 다 했는데 발표가 버벅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좀 써주세요. 문어체로 쓰지 마시고 구어체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10분이면 한 4장에서 5장밖에 안 나와요.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어차피 주어진 10분은 여러분의 언어만 전달되거든요. 나머지 10분은 발표 질의응답이지만 그건 어떻게 준비할 수 없지만 20분은 여러분이 발표할 것들만 딱 정리해서 발표하실 거를 권해드리고,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 그 장표에 다른 얘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틀을 가져놓고 여러 번 발표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IR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받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도 설득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는 그것이 금방 여러분의 인연과 연결되면서 투자자를 만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자금 전략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답변 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금 조달 관리 전략의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